네, 저는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된 손정석이고요. 강연을 하게 된 건 제가 사실 서울대 총동문회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갔다가 거기서 여기 창바에 아마 운영진에 계시는 김종선님께서 와서 강연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목은 이 강연의 제목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핵심 아이디어 이해하기고요. 아, 먼저 그러면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아, 일하고 있는 그룹은 테크니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컴퓨터 클러스터들을 관리하고 그 위해서 소프트웨어들이 잘 아이솔레이트 되고 또 시큐어하고 또 최대한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하면서 높은 에피션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유시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박사과정을 하다가 박사과정을 마치지 않고 석사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제가 박사과정 교수님이 이제 Applied Cryptography를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하셔서 사실 블록체인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그 당시 그룹에서 했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막상 박사과정 그만하고 여러 가지 좀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취미로 하다 보니 또 재밌어서 확실히 일보다는 취미로 할 때 뭐든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부를 마쳤고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리서치나 그 일리노이 대학교 또 이런 곳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관련해서 디스트리뷰 시스템, 뭐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관련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 홈페이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의 이 인터섹션에서 그중에서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Applied Cryptography 그리고 Distributed Computing 이 교집합에서 일어난 어떤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주변에 엔지니어 친구들, 뭐 저희 팀 사람들하고도 종종 뭐 블록체인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뭐 개발자거나 전공자여도 이 두 가지 분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둘 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고장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가르치는 학교가 보니까 많지가 않고 특히 디스트리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요. 어,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박사과정에서는 크립토그래피 관련 연구를 했었고 학부 때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마침 분산 알고리즘을 굉장히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계셨었어서 제가 교환학생이었을 때 거기서 학부 대학원 수업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원리들을 좀 핵심을 좀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또 설문을 제가 했었는데 궁금해서 사실 첫 번째 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해보는 저도 좀 궁금해서 그냥 한번 해봤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가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면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이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암호화폐는 어떤 투자로서의 어떤 에셋 자산 클래스로는 꽤 네, 기존의 뭐 자산들과 거의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분산 알고리즘이랑 응용 암호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강연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네, 거의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단어를 사실 제대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10%, 20% 내 정도라서 그걸 이제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저도 수업 때 다 듣고 연구도 했지만 나중에 따로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강연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이제 자유롭게 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 두 가지 기사 제목에 제가 블록체인 뭐 관련해서 뉴스 검색했을 때 이 두 가지가 한 페이지에 뜨더라고요. 하나는 비트코인은 그냥 뭐 폰지 스킨 사기다. 이게 굉장히 최근인데도 이런 아티클이 있었고 또 근데 좀 내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이 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파네시아 같은 기술이다. 굉장히 보면은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의견이 양극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개발자들 중에서도 뭐 저도 회사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 있고 기술을 되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제 생각에 확실한 거는 블록체인을 어떤 이 가치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그래도 기술적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핵심 인사이트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어떤 그 가능성과 한계를 정확히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 사실 블록체인이란 말은 비트코인과 함께 만들어진 말이고 이걸 따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알면 사실 다른 것들은 비트코인이 약간의 변주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아닌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경제학적 측면도 암호화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로 생략을 하고 또 그에 뭐 어떤 코인이 앞으로 오를지 이런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정말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뭐 다루지 않고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뒤에 두 개는 제가 시간이 사실 될지 모르겠는데 뭐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서 한번 하나의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있는데 앨리스와 밥이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지 않고 게임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뭐 트레디셔널한 뭐 당연한 방법은 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은행에 일단 밥이 계좌를 열어야 될 테고요. 계좌를 열면 이 계좌번호를 뭐 앨리스한테 뭐 홈페이지에 뭐 띄워놓든 뭐 메일이 됐든 뭐 카카오톡이 됐든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앨리스가 이제 돈을 송금하게 되고 밤은 또 은행을 통해서 이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돈을 받은 다음에 밥은 앨리스에게 뭐 이메일로 아마 뭐 CDK를 전송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이게 뭐 지금 뭐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실 방식인데요. 네, 뭐 이 방식의 어떤 문제점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통적인 화폐는 이 국가가 통제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권위자들이 모여있는 기관에서 이 통화 정책 결정을 하죠. 뭐 서플라이를 되게 막 늘리기도 하고 뭐 금리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는데 뭐 그런 행위들이 문제없이 뭐 잘 이 통화가 굴러가게 하게 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걸 잘못 띄워서 뭐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이 화폐 시스템의 실패를 야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은행이 또 이 계좌를 열고 닫는 이 결정에서의 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금융 시스템들 간에도 이러한 좀 폐쇄성 때문에 또 서로 다른 은행 간에 거래를 한다든지 혹은 그걸 넘어서 이제 국가 간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헐들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수수료를 많이 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신원 확인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점을 문제점이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면 어떤 시스템을 새로 한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아까 말했던 그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뭐 혹은 뭐 국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peer-to-peer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요. 뭐 peer-to-peer란 말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은행이 이제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은행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참여한 걸 결정하거나 혹은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 기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퍼미션 시스템에서 허가 없이 누구나 참여하고 떠날 수 있는 permissionless 시스템으로 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permissionless라는 속성이 이 permissionless라는 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질문에서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permissionless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번 화폐 시스템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 이름은 디지코인이라고 할게요. 비트코인과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이 은행을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종속되지 않는 계좌번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누군가가 이제 돈을 송금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존엔 밥이 뭐 ABC 뱅크라는 은행을 통해서 뭐 이런 계좌번호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러한 계좌번호는 더 이상 은행에 종속된 이런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암호화기 도구를 갖다 쓸 것인데요. 제가 여기 모자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것은 이 디지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암호화기나 뭐 분석 컴퓨팅이 어떤 아무튼 컴퓨터 사이언스의 도구를 그냥 가져다 쓰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public key cryptography라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public key cryptography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symmetric key cryptography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 symmetric key cryptography, 한국말로 하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인데요. 이것은 암호화를 할 때와 복호화를 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내일 3시에 만나자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암호화를 할 때 이 0xf 어쩌고 이 키를 사용을 했다면 이것을 다시 복호화해서 원래의 플레인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똑같은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이 암호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보안성은 이 secret key가 절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 secret key가 노출되면 다 깨지게 되고요. 이 문제점은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할 때 이 방식으로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앨리스가 밥한테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밥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열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크릿 키를 결국 그 앨리스는 밥한테 어떻게든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크릿 키라는 게 사실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든 외부에 노출이 되는 순간 그것이 어태커에게 노출될 확률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Public Key Cryptography인데요. 이제 같은 말로 Asymmetric Key Cryptography라고 해서 이제 비대칭 키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를 할 때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합니다. Private Key, Secret Key, Public Key, 혹은 Private Key, Public Key 이런 이 두 가지 키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Secret Key로 암호화를 했다면 복호화할 때, 디크립션 할 때는 퍼블릭 키로 디크립트를 해야 되고 반대 방향으로 뭐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을 했으면 또 복호화는 시크릿 키로 디크립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이 퍼블릭 키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그냥 공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 홈페이지에 뭐 띄워놓든 간에 누구든지 이 퍼블릭 키를 볼 수 있고 근데 시크릿 키는 절대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앨리스한테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다면 아니면 밥한테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다면 이제 밥의 퍼블릭 키는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밥의 퍼블릭 키를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밥한테 뭐 내일 3시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여기 보시면 PK 밥한 다음 이 괄호를 쳐서 제가 노테이션 하나 썼는데 이것이 이 메시지를 이 콧 안에 있는 메시지를 퍼블릭 키, 밥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계속 쓸 건데요. 그래서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엔크립션을 하게 되면 밥이 이것을 받은 다음에 자기 시크릿 키로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오직 밥만이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을 하는 걸 얘기했는데 반대로 시크릿 키로 인크립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밥은 앨리스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밥이 자기의 이 시크릿 키를 활용해서 암호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다음에 두 가지 속성을 갖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밥의 퍼블릭 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밥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디크립트 한 다음에 이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 시크릿 키 밥을 이용해서 암호화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밥밖에 없습니다. 시크릿 키가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오직 밥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secret key 인크립션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것이 디지털 시그너처,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과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하는 서명과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디지털 상에서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secret key와 public key 소유자가 메시지에 서명했음을 증명하고요. secret key는 그 사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ecret key와 public key 소유자는 왜 그 누구도 이 서명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secret key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secret key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너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코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번호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시크릿 키, 퍼블릭 키를 활용하는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를 활용하게 되면 이 퍼블릭 키를 계좌번호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계좌번호 대신에 이 각자 앨리스랑 밥이 둘 다 퍼블릭 키, 시크릿 키를 만들어서
이 퍼블릭 키는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마치 계좌번호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통화 디지코인을 만드는데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1디지코인을 전송하고 싶을 때 이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써서 밥의 시크릿 키로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그러니까 앨리스의 시크릿 키로 설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앨리스는 이제 정직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1디지코인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1디지코인 이상 일단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시크릿 키 앨리스와 퍼블릭 키 앨리스는 실제로 앨리스의 시크릿 키 앤 퍼블릭 키고요. 이런 가정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시그너처의 그 속성 때문에 이 메시지는 오직 앨리스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시크릿 키가 유출되지만 않았다면 다른 누구도 위조할 수가 없고요. 그럼 이 메시지에서 퍼블릭 키 앨리스라는 이 계좌에서 퍼블릭 키 밥에게 1디지코인을 줌.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서명을 한 셈이 되고 이거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것이 디지털 수표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서명을 오직 앨리스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수표를 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처럼요. 근데 뭐 이렇게 했을 때 딱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이것을 그냥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자체는 앨리스만 설명할 수 있지만 밥이 이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이 디지털 수표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냥 복사해도 그 복사해서 이것을 사용해도 이것이 앨리스가 실제로 밥한테 4개의 1디지코인을 전송을 한 건지 아니면 밥이 자기 컴퓨터에서 그냥 복사를 한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컴퓨터 시큐리티에서 그냥 굉장히 흔한 리플레이 어택인데요. 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거 한번 트레디셔널하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결책은 serial number이 메시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표에서는 앨리스가 밥에게 1디지코인을 준다고 하고 그냥 보냈지만 이 serial number를 넣게 되면은 이 serial number를 그리고 유니크하게 이 serial number 항상 유니크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재사용되지 않음을 체크할 수 있다면 이런 리플레이 어택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사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이 serial number를 생성하고 또 사용 여부를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또 간단한 방법은 이 serial number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은행을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3자를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앨리스가 1디지코인을 인출하고 싶다면 은행에 요청을 하고 은행은 이 serial number를 생성을 합니다. 서버에서. 그 다음 퍼블릭 앨리스라고 했어야 되는데 퍼블릭 앨리스에게 속한 것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이 serial number를 앨리스한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앨리스는 이 serial number를 활용해서 화폐를 디지코인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자기의 이 시크릿 키를 활용을 해서. 그리고 밥은 이 디지털 화폐를 받은 다음에 은행에다 물어봅니다. 이 퍼블릭 앨리스가 실제 serial number 26293을 갖고 있냐고요. 그럼 이제 은행이 알려주겠죠. 그 은행이 체크해보고 이것이 실제로 맞다면 앨리스와 밥의 이 밸런스, 계좌 잔고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밥한테 이제 새로운 또 이 serial number를 생성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989865라고 해서 새로 생성을 해주고 왜냐면 이 serial number는 재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항상 새로 그냥 serial number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앨리스가 갖고 있던 serial number는 없애버리고 밥한테 이제 새로운 이 serial number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근데 다시 그럼 은행을 도입했기 때문에 뭐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서 딱히 뭐 더 나은 게 없이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 은행 없이 지금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잔고를 관리하고 또 serial number를 관리할 수는 없을까? 이것이 핵심적인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은행 없이 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은행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실제로는, 원래는 은행이 이 거래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은행에다 뭐 리퀘스트를 보내면 은행이 잘 처리해 줄 거를 믿고, 그렇게 동작을 했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은행을 없애고 싶기 때문에 뭐 그런 믿을 수 있는 third party가 없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앨리스업이 직접 은행이 돼서 이 노드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드를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일단 그려놨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 그냥 이 디지코인을 운용하기 위해서 돌리고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앨리스와 이 금융 시스템, 디지코인 시스템은 앨리스와 반만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참여자가 다 이렇게 노드를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노드들이 방금 은행이 갖고 있던 거래 정보를 각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팅에서 송금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앨리스가 밥에게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디지털 수표를, 디지코인을, 갖고 있는 디지코인을 전송한다고 하면, 밥은 이 은행이 아니라 본인이 로컬에서 갖고 있는 이 정보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262931이 앨리스가 갖고 있는 시리얼 넘버라는 거를 뭔가 확인이 되면 이것을 억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좌를 밸런스를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시리얼 넘버를 만들어서 할당한 다음에 그리고 또한 본인만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되니까 다른 노드들한테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모든 노드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이걸 받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모든 노드들한테 전송하는 행위를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을 쓰면은 이러한 작동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앨리스도 이 정보를 받고 다른 노드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같은 정보를 보고 있게 되죠. 그 은행이 없으니까 기존의 은행이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미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체 노드에 다시 브로드캐스트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다시 그거 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질문이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에서 해결이 안 됐죠. 시리얼 넘버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고요? 시리얼 넘버를 그러니까 그냥 밥이 여기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뭐 밥이 그거를 잘 겹치지 않게 만들 거라는 그 트러스트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걸 안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래 기록이 추가가 되면은 시리얼 넘버가 약간 마법처럼 자동으로 이렇게 잘 생성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약간 좀 은행이 이거를 기록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래 기록만 저장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거래 기록이 결국 이 상태를 만든 것인데요. 음, 보면은 이렇게 거래 기록을 그냥 계속 덧붙이기만 해도 밸런스하고 사용하지 않은 시리얼 넘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new serial number가 이제 자동으로 그 마법처럼 생성된 시리얼 넘버를 말하고요. 거래 기록 뒤에 덧붙여지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시리얼 넘버를 알기 위해서는 이 새로 만들어진 맨 오른쪽 컬럼에 있는 시리얼 넘버 중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왼쪽에서 찾아보고 이제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unspent serial number가 되는 거고요. 밸런스는 각각의 이제 public key address, 그러니까 계좌가 가지고 있는 이 unspent serial number 그 거래 기록의 그 금액이 합의됩니다. 사실 이렇게 순서대로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방식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과정을. 지금 거래 기록을 이렇게 쭉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앨리스는 뭐 캐롤한테 돈을 받았고, 또 댄한테도 돈을 받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거래 기록을 다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앨리스가 그냥 밥한테 이 1디지코인을 줬다는 이 시리얼 넘버를 활용해서 밥한테 디지코인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밥은 이걸 받고 체크를 하게 돼요. 이 시리얼 넘버가 존재하는 것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컬럼을 보고 그 중에서 이게 왼쪽에 있는 거래 기록에서 아직 쓰여지지 않은 거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사용 금액이 화폐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체크가 통과를 하면 이것을 억셉을 합니다. 그래서 억셉을 한다는 의미는 그냥 자기 거래 기록에다 지금 보낸 이 트랜잭션 디지코인 화폐 있잖아요. 이거 그냥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난 덧붙였다는 사실을 이제 다시 이 디지코인
메시지를 그대로 다른 노드들한테 브로드캐스트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append only discrete ledger, 그러니까 계속 덧붙여서 쓰기만 하는 분산된 장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는 거래 내역은 모두 밸리드 해야 되고요. 모든 모드가 기록할 때마다 존재하는 시리얼 넘버인지 그리고 사용 금액이 화폐 금액보다 적은지 오버스펜트 되지 않았는지 이거를 다 검증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가져야 되는 속성은 또 모든 정직한 노드가 하나의 동일한 거래 기록에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시스템이 동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작하는 지금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분산돼서 운영하는 화폐 시스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더블 스펜딩, 그러니까 하나의 코인이 서로 다른 두 거래에 쓰이게 되는 것을 막느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챌린지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앨리스, PK 앨리스라는 자기 계좌에 댄으로부터 받은 26293의 코인이 있죠. 그리고 다른 노드들도 다 이 기록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데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앨리스가 이 위에 있는 애가 캐롤이고 밑에 애가 댄인데 캐롤한테도 똑같이 이 디지코인을 보내고 댄한테도 이 디지코인을 동시에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캐롤이랑 바비 둘 다 이 코인을 받은 다음에 자기 로컬 기록을 검증을 하죠. 검증해보니까 실제로 앨리스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CD키를 앨리스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브로드캐스트를 해보니까 이 코인이 보니까 캐롤도 썼고 밥도 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캐롤이랑 밥은 게임을 이미 보내고 난 뒤니까 결국에는 앨리스가 1디지 코인을 가지고 두 개의 게임을 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 블록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해결책은 다른 노드들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앨리스한테 그 거래 대금에 대한 답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앨리스가 밥하고 캐롤한테 보내면 밥하고 캐롤 둘 다 다른 노드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 사실은 먼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앨리스가 이 262931을 지금 썼는지 안 썼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각각의 이 검증하는 노드들이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답을 해주게 되고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억셉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게 충분히 많은 수, 그러니까 전체 노드 개수 대비 충분히 많은 수의 정상 동작하는 노드가 있다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답을 해주는, 실제로 안 썼으면 안 썼다고 하고 썼으면 썼다고 해주는, 충분히 많은 수의 정상 동작하는 노드가 있다면 이 더블 스펜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게 또 궁금하시면 비잔틴 컨센서스라는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충분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의 아무튼 정상 동작하는 노드한테 물어보면은 더블 스펜딩을 막을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빌드하고 있는 이 디지코인 시스템은 permissionless 시스템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수의 정직한 노드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거를 뭐 과반이라고 해볼까요? 뭐 과반의 노드가 지금 정상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두 노드는 썼다고 답을 해줬고 밑에 있는 노드는 안 썼다고 했는데 과반이 안 썼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진짜 이미 쓴 거래 기록이랑 알 수 있는데 permissionless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노드든지 네트워크에 언제든지 새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앨리스가 자신의 분신처럼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띄워서 뭐 컴퓨터가 여러 대일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드는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했잖아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운 다음에 거짓 답을 하게 만들면 아까 말했던 그 충분히 많은 수의 정상 동작하는 노드들을 그냥 뛰어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과반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이렇게 되면은 정상 동작하지 않는 노드들이 과반이 훨씬 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빌 어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이 퍼미션리스 시스템에 기반의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해결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헐들이 이 시빌 어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퍼미션리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등장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이 공격을 하는 데 되는 비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은 새로운 노드를 띄우는 비용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노드는 그냥 한 컴퓨터에서 여러 개 띄울 수 있고, 뭐 프로세서 하나 더 띄우는 거는 뭐 정말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대신 검증을 할 리더를 하나를 뽑는데, 이 리더로 뽑힐 확률을 좀 더 귀중한 자원, 그러니까 얻는데 좀 비용이 드는 그런 것에 비례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태커가 이것을 공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제 proof of work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proof of computational work인데요. 이 proof of work가 proof of work가 어떻게 활용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roof of work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방금 검증을 요청을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노드들한테. 근데 그 검증에 대한 답을 할 때, 그 검증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퍼즐을 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시나리오에서 앨리스가 이제 밥한테 1디지 코인을 보냈는데, 이 밥은 그러면 이제 다른 노드들한테 앨리스가 이 2629, 31이라는 이 디지 코인을 이미 썼는지 안 썼는지 물어본다고 했죠. 아까는 퍼즐 풀기 시작해서, 근데 아까는 그냥 이제 바로 답을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든지 답을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리더를 뽑기 위해서 이 검증 요청을 받는 모든 노드들이 이제 퍼즐을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산 퍼즐을 막 풀어요. 자기 컴퓨터에서. 컴퓨터가 계산 퍼즐을 푸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노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답을 찾은 노드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 답을 찾은 노드가 그러면은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뭐 자기 기록을 봐서 이 노드가 뭐 실제 정상 동작하는 노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안 썼다는 거를 답을 줬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냥 안 썼다는 사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퍼즐을 푼 그 퍼즐 답을 같이 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달라졌죠. 기존에는 모든 노드가 답을 했지만 이제는 검증을 위해서 퍼즐을 풀어야 되고 그 퍼즐을 푼 노드만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전에 먼저 이 proof of work의 퍼즐이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조건을 맞춰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컴퓨터가 이제 풀기가 어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풀 확률이 컴퓨터의 그 하드웨어의 계산 파워의 바운드가 되도록 그냥 소프트웨어를 막 여러 개 띄워도 소용이 없고 그 컴퓨터가 가진 실제 계산 파워 그것의 바운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퍼즐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퍼즐을 내는 노드가 뭐 따로 있으면 그 노드에 대한 또 신뢰 문제가 발생하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퍼즐을 풀기는 어려운데 이 퍼즐에 대한 답이 맞는지는 검증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왜냐면 뭐 퍼즐을 풀기 어려운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만약 검증도 어려우면은 이 참여하는 노드들이 다 그 기록을 검증하는데 엄청난 많은 비용을 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퍼즐을 푸는 데는 어렵지만 그 퍼즐에 대한 답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건 쉬워야 되는 이 에이시메트릭한 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번 암호화계 도구를 하나 갖다 쓰게 됩니다. cryptographic hash function이라는 것인데요. 이 cryptographic hash function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미 길이의 데이터를 어떤 고정된 픽스 사이즈의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애국과 가사같이 긴 데이터를 이 hash 펑션에 인풋으로 넣으면 그 답을 픽스 사이즈의 그냥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deterministic하고요. 항상 이 데이터를 넣으면 이 유니크한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활용하는 해시 펑션은 256비트 사이즈의 결과값을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cryptographic hash 펑션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이 hash 밸류를 계산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주어지면 이 hash 함수에다 이 x를 넣어서 그 값을
반환하는 작업은 적은 계산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 인버스로 이 해시 x, 그러니까 해시 값이 주어졌는데 그 해시 값을 만드는 x를 찾기는 computationally infeasible합니다. 이게 뭐 명확하게 정의하면은 역시 좀 복잡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것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x를 그냥 무작위로 대입해서 찾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무작위로 x를 막 다 넣어봐가지고 때려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asymmetry가 있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밥한테 이제 1디지 코인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 1디지 코인을 보내고 밥은 검증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검증 요청을 받은 검증 노드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 x 값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해시 함수에다가 지금 이 전송된 이 디지코인 메시지 있죠? 이 디지코인 화폐 메시지 여기에다가 어떤 x 값을 더했을 때 그것이 아주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 0000 쭉 붙고 256비트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50개까지 0이고 그 뒤에만 어떤 숫자가 있는 이런 아주 작은 숫자를 만드는 x를 찾아야 되는 이런 퍼즐을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해시 펑션의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이게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x를 무작위로 어떤 x를 넣어도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약간 랜덤하게 그냥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아주 작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x를 계속 바꿔가면서 무작위로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브루트포스하게 이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 말고는 더 나은 이렇게 더 적은 계산 비용을 쓰고 이 x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퍼즐을 받은 노드는 그 x를 무작위로 막 대입을 하면서 이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답을 찾았죠? 그러면 이 안 썼다는 그 검증 결과와 함께 이 퍼즐 답 x를 같이 보냅니다. 자, 그럼 x를 찾았죠, 지금 검증 노드가. 그럼 밥 입장에서 혹은 다른 노드들이 이걸 다시 검증할 때는 그냥 똑같이 해시 펑션에다가 이 디지코인 화폐를 넣고 그리고 전달받은 x를 그냥 넣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타겟하는 이 숫자보다 작은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맞네요.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과 퍼즐 답 이거 비트코인에서 이거 넌스라고 하고 크립토그래피에서 사실 넌스라는 단어는 원래 쓰이는 단어인데요. 넌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다면 이 바로 X, 이 퍼즐에 대한 답이 바로 넌스이고 이것을 트랜잭션을 기록할 때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proof of work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proof of work가 동작하는 방식은 이렇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어태커가 그냥 노드를 무작위로 띄워도 그 노드가 실제로 컴퓨팅 파워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면 네, 같은 방식의 어택을 할 수는 없죠. 그럼 일단 좀 더 그 관련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문제점을 하나 볼게요, 먼저.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두 검증 노드가 답을 거의 동시에 찾은 경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더블 스pen딩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밥에게 1디지 코인을 보내고 또 캐롤에게 1디지 코인을 보낸다는 얘기를 동시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질문이 하나 있었군요. 제가 보았습니다. 답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게 말씀드린 상황에서 어태커가 무작위로 늘리고 컴퓨테이션은 컴퓨팅 파워를 모아서 같이 해서 답을 보내주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 관련해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검증 노드한테 이렇게 두 개의 트랜잭션이 가고 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이제 그런 검증 노드가 받아서 막 검증을 하겠죠. 그럼 일단 두 개 다 억셉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제 밸리드한 트랜잭션이죠, 일단은.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운이 나쁘게 이 두 개의 검증 노드가 거의 동시에 이 검증 퍼즐을 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두 개의 검증 노드는 자기가 검증했다는 사실을 이제 네트워크에 알리게 되겠죠. 근데 네트워크에다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 알려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이 뭐 댄이라고 할까요? 댄 노드는 이 위에 있는 검증 노드와 더 네트워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서 이 위에 있는 검증 결과를 먼저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검증 결과는 더 이상 밸리드하지가 않죠. 이미 저 코인은 쓴 코인이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밑에 있는 뭐 에이미 같은 경우에는 캐롤한테 보낸 그 검증 결과, 그러니까 캐롤한테 이 코인이 갔다는 그 검증 사실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밥한테 보냈다는 검증 사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죠. 이 거래 기록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위에 있는 노드는 앨리스가 준 코인을 밥이 썼다는 거래 기록을 믿게 되고, 밑에 있는 노드는 앨리스가 쓴 코인을 캐롤이 받았다고 한 이 거래 기록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한번 도식화를 좀 시켜볼게요. 이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을 제가 네모로 한번 여기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방금의 사인된 하나하나의 그 거래 기록 메시지고요. 이렇게 거래 기록이 여기에 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이미 쌓여있는 거래 기록은 댄이 앨리스한테 2629 3일 코인을 보냈다는 이 기록까지 쌓여있고요. 근데 방금 두 개의 서로 다른 거래 기록이 만들어졌죠. 위에 있는 노드들은 이 밥이 앨리스가 보낸 코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노드들은 캐롤이 이 코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 네트워크에서 그럼 어떤 노드들은 밥이 받았다는 검증 결과를 먼저 받았고, 어떤 노드들은 캐롤이 받았다는 검증 결과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 서로 동의할 수 없는 두 가지의 거래 기록이 양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 이렇게 한번 갈라지게 되면은 이제 이 갈라진 후에는 어, 서로 서로 다른 체인에서 계속 그 검증 결과를 덧붙이기만 하고,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검증 기록이 컨버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로 지금 모순되는 거래 기록이 이미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이 블록체인 상에서 영원히 다른 거래 기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크 됐다고 하는데, 뭐 그냥 저희 뭐 프로세스에서 포크 됐다는 거가 동일한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저희 디지코인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그 아이디어는 longest history가 이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는 항상 가장 긴 거래 기록을 정합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검증한다는 얘기인데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지금 폴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폴크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각각의 체인에서 검증을 막 하겠죠, 노드들이. 검증을 하는데 또다시 아주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겠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확률은. 어느 순간에 밑에 있는 체인이 먼저 검증을 하나를 해서 트랜잭션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트랜잭션이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드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있는 트랜잭션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기록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거래 기록 검증하던 걸 멈추고 이 길어진 기록에 갖다 붙어서 검증을 하고 여기에다 블록을 계속 거래 기록을 계속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포크가 발생을 순간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 산다고 해도 사실 네트워크 어태커가 없어도 그냥 네트워크 딜레이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가장 긴 체인이 정합한 체인이라고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 더블 스펜딩 문제를 좀 다시 살펴볼게요. 이것이 좀 해결이 됐는지. 자,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밥하고 캐롤에게 1디지 코인을 동시에 보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검증 노드가 운이 나빠서 거의 비슷하게 검증을 딱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상에서 포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둘 다 체인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근데 이 밥이랑 캐롤은
자기의 검증 노드가 이걸 검증을 해줬잖아요. 각 체인에서. 그러면은 각 체인이 물론 밥하고 캐롤이 서로, 그러니까 밥하고 캐롤은 각 검증 노드에 대한 답을 이미 받았고 이 거래 기록이 정확하다는 답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실제 정상적인 트랜잭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럼 여기서 아까 롱기스트 체인 이긴다고 했으니까 밑에 거가 먼저 덧붙여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노드들이 다 밑으로 가서 붙겠죠. 그럼 위에 있는 앨리스가 밥에게 1디지 코인을 줬다는 기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체인상이 있지 않으니까 다른 노드들은 저 기록을 믿지 않게 되죠. 그럼 결국 밥이 1디지 코인을 날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것만으로는 네, 이 더블 스펜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계속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제 내는 과정인데 또 역시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이걸 해결을 합니다. 네, 다르게 좀 그러긴 굉장히 않은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동일한 방식을 쓰는데 어떤 트랜잭션 뒤에 최소한 5개의 트랜잭션이 덧붙여져야지 유효한 거래 기록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해결이 되냐면 똑같이 한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검증 노드가 동시에 답을 찾아서 폴프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뒤에 5개의 트랜잭션이 덧붙여야지 유효한 거래 기록 인정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밥도 캐롤도 이 트랜잭션이 기록됐다고 그러니까 정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은 그 게임 CD키를 앨리스한테 보내지 않게 됩니다. 아직 뒤에 5개의 트랜잭션이 더 붙여야지 그걸 보내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longest chain wins에서 밑에 블록이 먼저 붙어서 밑에 트랜잭션에 5개의 트랜잭션이 이제 붙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위에 밥의 기록은 무시가 되고 캐롤의 기록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캐롤이 이제는 CD키를 보내주게 됩니다. 앨리스한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앨리스가 더블 스펜딩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앨리스가 더블 스펜딩을 하려면 자, 이 상황에서 앨리스가 이 상황에서 더블 스펜딩을 하려면 앨리스가 자기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노드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체인을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체인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노드를 이제 검증을 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정상 동작하는 노드들은 이 디지코인의 규칙인 가장 긴 체인이 정합한 것이라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전부 다 밑에 가서 붙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태커들과 그리고 이 프로토콜을 지키는 이제 어니스트한 노드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붙고 앨리스 계속 붙이겠죠. 어느 순간 앨리스가 이겨가지고 이 체인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밑에 있는 체인보다 원래 짧았던 걸로 더 길게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밥이 또 게임 CD키를 보내게 되고 밑에 있는 캐롤의 기록이 인정이 안 되겠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앨리스의 작전이 이게 성공하려면 앨리스가 컨트롤하는 그 검증 노드들이 있잖아요. 그 검증 노드들이 전체 노드들이 투입하는 계산 파워의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어야지 이 공격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노드들이 계속 덧붙여서 더 길어진 체인에서 계속 덧붙이니까 앨리스가 이길 확률은 거의 불가능해. 왜냐면 5개 또 체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계산해보면은 앨리스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51% 어택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51% 어택이라는 얘기가 앨리스가 컴퓨팅 파워를 50% 미만으로만 갖고 있다면 앨리스가 나중에 체인을 자기가 덧붙여가지고 무효화됐던 체인을 다시 정확한 것으로 만들어서 더블 스펜딩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용인호님께서 트랜잭션마다 풀어야 되는데 5개씩 기다려야 하면 트랜잭션 인정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 트랜지션이 컨펌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수십 분, 네, 몇 분 단위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거래 기록이 바로 인정이 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 좀 비트코인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거고요. 컴퓨테이션 파워 때문에 어태커 외의 사람들도 거래를 하지 않을 때 파워 때문에 어태커 외의 사람들도 거래를 하지 않을 때 노드를 안 돌리기 시작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드라고 표현한 것들이 사실 서버고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그 항상 돌아가는 노드 중에서 만약 어태커가 어느 순간에 50% 이상의 컴퓨팅 파워를 자기들이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 어택에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맨 처음에 먼저 질문을 주신 그 네, 먼저 질문 주신 것과 비슷한 이제 문제죠. 이 컴퓨테이션 파워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컴퓨테이션 파워는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사람들이 할 거냐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앨리스의 작전이 성공하려면 앨리스가 50% 이상의 컴퓨테이션 파워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이 점은 이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막는 방법. 여기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막으려면 블록체인 이 프로토콜에 투입되는 전체 계산 파워가 많을수록 이 51% 어택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은 노드들이 결국 검증 작업에 참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노드들이 자기의 컴퓨팅 파워를 내놔서 참여를 하게 되면 어태커가 그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 말은 더 많은 노드들이 이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가 없으면 그냥 전기세 내가면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검증을 요청하는 노드가 이 검증 대가로 검증을 요청하는 노드가 검증 대가로 이 검증을 해준 노드한테 디지코인을 만들어서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뭐 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이제 straightforward하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은 검증 작업은 사실 전체 블록 시스템의 시큐리티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이제 검증을 어떤 요청한 노드한테만 지불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노드들이나 이 비트코인을 이 디지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검증을 요청하는 노드가 낸 돈으로 시큐리티가 올라가는데, 그냥 프리라이더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디지코인이 맨 처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이 디지코인 역사 초기에는 대가로 지불할 뭐 디지코인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면은 그럼 뭐 그 처음에 대가로 지불할 거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배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냐면 검증을 요청하는 노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화를 그냥 발행을 해서 검증 대가를 지급하면 이 문제가 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개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검증 노드를 돌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럼 개빈이 이제 이 밥한테 앨리스가 보내는 이 트랜잭션을 검증을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엑셀을 찾았어요. 논스를. 그러면 이 프로토콜 상에서 디지코인 프로토콜 상에서 어떤 걸 허락해 주냐면 이 검증에 대한 답을 찾은 이 검증 노드한테 너의 계좌로 25 디지코인을 그냥 생성을 해가지고 가져라.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이 25 디지코인은 누구한테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 사인하지도 않았죠. 누가 시큐리티를 사인한 게 아니고 그냥 생긴 거예요. 프로토콜 상에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트랜잭션을 그래서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저기 거래소가 사실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고요. 그래서 이 검증 노드, 지금 개빈이 들리는 검증 노드는 이 검증에 대한 답을 주면서 동시에 이 개빈에게 25 디지코인을 준다 하는 이 트랜잭션도 같이 브로드캐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노드들은 검증에 대한 답이 맞기 때문에 이 검증한 트랜잭션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이 코인베이스 트랜잭션도 같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코인이 새로 생기는 셈이 되는 거죠, 개빈에게. 그래서 이 검증 리워드는 이 새로운 디지코인이 발행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도 아무런 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모두가 0에서 시작하는데 이 검증을 통해 하면서 계속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코인이 발급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코인이 생성하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서 기존 디지코인 소유자들의 그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디지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검증 대가를 약간 지불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텍스처럼.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Central Authority가 없이, 그러니까 초기에 뭐 누가 이거를 발행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초기에 통화 발행과 이 분배 문제를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약간 경제학적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검증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이 전체 블록체인의 블록체인의 시큐리티를 올리게 됩니다. 아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답변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 채팅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어, 네,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지가 새로운 노드가 이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은 뭐 노드가 항상 온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잠깐 꺼졌다 켜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는 전체 기록을 다 다운을 받거나 혹은 일부 거래 기록을 다른 노드로 받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peer-to-peer 시스템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록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기록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뭐 에이미가 예를 들어서 조인을 새로 해서 이 기록을 다운 받아야 되는데 앨리스가 이 기록에서 하나를 그냥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을 하나 넣어가지고 또 운 나쁘게 에이미는 하필 앨리스한테 이 기록 거래 기록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에이미란 어택커가 앨리스는 어택커가 없는 상황에서도 네트워크 파티션 때문에 뭐 중간에 다른 노드를 서로 받으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혀 없던 디지코인을 앨리스가 그냥 만들어서 약간 뒤에 에이미한테 주게 되고 근데 노드들은 이것을 나중에 발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냥 계속 새로운 트랜잭션에다 지금까지 한 거는 트랜잭션이 오면은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 퍼즐을 풀고 그것이 기록에 맞는지를 이제 계속 보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걸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나중에 뭐 앨리스가 쓴 걸 발견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또 포크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현재 지금 방식으로는 기존의 거래 기록 전체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매번 트랜잭션 하나하나 새로 나오는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만 하기 때문에 새로 거래 기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간단한 방법은 Proof of Work 퍼즐에 대한 답을 보낼 때 현재 트랜잭션만이 아니라 이전 모든 트랜잭션 기록을 다 같이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제 메시지 사이즈가 너무 커지겠죠. 이거는 뭐 피지블한 방법이 아니고 실제 거래 기록 대신에 그러면 작은 사이즈의 어떤 서머리를 만약에 거래 기록에 넣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서머리가 이제 변하지 않았다는 거를 서머리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같은 기록을 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트랜잭션에 이제 이전 기록에 서머리를 넣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쭉 블록체인 상에 거래 기록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서 15번째 트랜잭션에다가는 앞에 0번째부터 14번째 트랜잭션에 대한 유학을 넣고 그 16번째다 이런 식으로 앞에 대한 유학을 다 넣을 수 있다면 나중에 중간에 뭐가 하나 바뀌었을 때 최신 트랜잭션을 보고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cryptographic hash 펑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긴 예를 들어 뭐 애국가 같은 가사처럼 긴 길이의 데이터를 해시 펑션에 넣게 되면 픽스 사이즈로 요약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같은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는 항상 같은 해시 밸류를 갖게 되고요. 펑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해시 거래 기록에다 이 해시를 넣게 되는데 해시 첫 번째, 그러니까 0번째는 일단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그럼 첫 번째 트랜잭션을 기록할 때는 그 앞에 있는 거래 기록을 전체를 해시란 값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앞에 있는 해시 R1 첫 번째 레코드에 해시 밸류를 기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해시 R1 이것이 풀어서 써보면 해시 첫 번째 트랜잭션 그리고 해시 0번째 트랜잭션 해시 이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되게 되죠. 이 레코드 1이 해시 R0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T1, T0를 다 요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도 앞에 거를 해시로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요약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쭉쭉쭉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트랜잭션은 계속해서 앞에 있는 전체 트랜잭션의 기록에 대한 이 해시 밸류가 서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비교함으로써 노드들이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새로 추가되는 트랜잭션만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거래 기록이 다 정확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게 되면은 이제 조작된 거래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에이미가 조인을 했는데 아까처럼 에이미가 중간에 하나 바꿨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에이미는 이 이거를 하나씩 검증을 해보면서 앞에서부터 쭉쭉 검증을 해 나가는데 R1의 해시 값이 R2 레코드에 있는 그 해시 밸류 필드랑 다르죠. 이렇게 되면 R1에서 R1 프라임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false니까 여기서 이거를 발견해서 이것을 억셉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앨리스가 이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R1, R2, R3의 이 proof of work 아까 풀었던 거 있죠? 그 퍼즐을 모두 새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이미한테 이제 조작된 거래 기록을 주려고 하면은 결국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51% 어택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공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앨리스가 51% 이상의 컨트롤 파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rial number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 serial number는 이 hash value 있죠. 이 hash value 그 자체가 serial number로 쓰이게 됩니다. 이 hash value를 그냥 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 트랜잭션을 유니크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되고 물론 이 hash value에서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컬리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리젝하고 트랜잭션 더 넣어서 다른 것을 하는 식으로 아무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밸류가 그냥 시리얼 넘버로 쓰임으로써 이 해시 밸류가 앞에 대한 거래에 대한 기록도 할 뿐만 아니라 리플레이 어택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그 블록이랑 방금 말했던 이런 해시, 앞에 있는 해시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쭉 연결하는 걸 해시체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기록인데요. 질문이 해시만 보내게 되면 총 거래 기록은 누가 갖고 있게 되나요? 해시만 보내는 게 아니라요. 해시를 덧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시를 덧붙여서 보내고 총 거래 기록은 모든 노드들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이 왜 해시 체인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굳이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느냐? 지금까지 설명하는 건 제가 거래 기록을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검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트랜잭션마다 검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트랜잭션을 모아요. 모았다가 이 모은 것을 한 번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해싱을 해가지고 저장하고 이 전체에 대해서 아까처럼 프로프 오브 월크 퍼즐을 풀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행히 배칭을 하는 거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전송 메시지를 줄이고 성능 향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기록의 최소 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검증 노드들은 이 블록을 붙일 때 그 블록 전체에 대한 검증 답을 계속 찾아서 계속 덧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을 도식하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디지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디지코인은 제가 노드라고 아까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에서의 풀 노드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전체 기록을 다 갖고 있는 노드. 비트코인에서 전체 기록을 다 갖고 있지 않는 노드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디지코인의 검증 노드라는 말을 제가 배워 썼잖아요. 사실 모든 노드들이 그냥 다 풀 노드이자 검증 노드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때는 이 검증을 전담하는 노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마이닝 한다, 이제 마이너,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비트코인의 마이너들이 하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디지코인 검증 노드들이 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마이너들이 실제로는 검증 노드고 얘네들이 새로운 거래 기록을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디지코인의 어드레스는 제가 퍼블릭 키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키 해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지코인에 이제 사용되지 않은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비트코인에서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서 이게 화폐처럼 쓰이게 되고요. 그럼 지갑은 실제로는 시크릿 키와 퍼블릭 키 이 쌍을 복원하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프로그램, 노드는 실제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이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벌써 8시 11분인데 제 생각에 아마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거기까지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셨는데 참여하는 노드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참여 노드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참여하는 노드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참여하는 노드는 그냥 뭐 계속 참여를 하면은 되고 이게 무한정 그러니까 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막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나 말고 모든 노드들한테 다 전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만약 노드가 많아지게 되면요. 근데 실제로는 비트코인이나 아니,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피어투피어 시스템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다른 노드들한테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주위에 있는 몇 명의 피어들한테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그 몇 명의 피어들이 다시 받아서 그것을 또 n 명의 피어들한테 또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제 가십이 전파되는 것처럼 n 명의 노드에게 다른 모든 노드들한테 안 보내고 내 피어들 몇 명한테만 보내면 메시지가 전체 네트워크로 프로퍼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전체 노드가 많아져도 그거는 해결할 수가 있고요. 어, 참여 노드가 어떻게 결정되고 그러니까 노드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permissionless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노드를 그냥 띄워서 조인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다른 노드를 찾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peer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근데 그것도 뭐 실제 노드가 조인을 하게 되면 다른 peer discovery 하는 방법도 뭐 그 클라이언트 상에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따라주시면 이건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질문이 없으시면 스마트 컨트랙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번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앨리스와 밥이 이제 컴퓨터 게임을 파는 비즈니스 동업자가 됐어요. 게임 판매 수입을 정확히 이제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앨리스와 밥이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고요. 일면식도 없고 이게 신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계좌로 만약 돈이 가고 그걸 나한테 50%를 주게 된다면은 그걸 나한테 내가 떼먹지 않을까, 못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역시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제3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Trusted Third Party를 이제 도입을 해서 Trusted Third Party가 돈 받으면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싶은 거죠. 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도 이것을 해결할 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럼 이 Trusted Third Party 대신에 이것을 그냥 동작하는 코드가 이것을 해주면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고 그냥 코드를 신뢰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하면은 좀 이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이 레벨에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을 이제 모방한 디지코인은 그냥 거래 기록을 쭉 올렸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거래 기록만이 아니라 이걸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돈을 나눠주는 기능을 하는 그 프로그램 코드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냐면 프로그램 올리니까 프로그램 올리는데 비슷한 형태로 올리는데 이제 포맷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앨리스가 이제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을 넣는데 그 트랜잭션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이라는 그 트랜잭션 안에는 이 컴퓨터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코드를 넣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성되면은 뭐 해시를 쓰든 뭘 하든 뭔가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블록체인상에 코드를 올리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톰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50%씩 나눠야 돼요. 그 톰이 보낸 돈을 앨리스랑 파백이. 그럼 톰은 누구 뭐 제3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있죠. 주소가 여기 뭐 FA7465F 이 주소가 생성돼 있으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한테 이 트랜잭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4디지코인을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여기서 transaction.value 있죠. 이게 이 톰이 보낸 트랜잭션의 이 4디지코인의 4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앨리스와 밥, 실제로 뭐 PK 앨리스, PK 밥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send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send가 이 블록체인에 그 send 트랜잭션을 그냥 add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새로운 트랜잭션이 이 send를 실행함으로써 send라는 코드를 이 명령어를 실행함으로써 추가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앨리스에게 2디지 코인을 주게 되고요. 2로 나눈 그 값을. 또 밥에게도 2로 나눈 2디지 코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드가 이 새로 들어온 인커밍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것을 이 코드로 실제 작동을 시키면서 이게 추가되는 건데요. 그러면 뭐 이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블록체인을 이제 스테이트 저장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좀 간단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기존의 코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많이 정확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누가 코드를 그래서 실행하는 거냐? 아까처럼 검증 노드가 있어서 뭐 검증 노드가 받은 다음에 그걸 해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참여하는 모든 풀 노드들이 다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 코드가 있고 누군가 트랜잭션을 보내면 그것이 네트워크 전체에 브로드캐스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브로드캐스트 돼서 그 트랜잭션을 받으니까 각각의 노드들은 그 트랜잭션을 받고 그것이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향한 트랜잭션이라면 자기 블록체인상에 올라와 있는 그 트랜잭션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로컬리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또 새로운 트랜잭션을 로컬리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악의적인 코드를 무한루프를 막 도는 거를 블록체인에 코드 올린 다음에 어태커가 그 트랜잭션으로 가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는 트랜잭션을 전송을 하면은 모두가 이제 무한루프에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디도스 어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 메시지를 뭔가 보낼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비용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실행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 되고 코드 실행하다가 프로그램 실행 비용이 모자라면 멈추고 이제 롤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실행 비용은 돌려주지 않고. 이더리움에서 게스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네, 뭐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내용은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릴까요? 이 블록체인이 세 가지 속성을 보통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을 이제 다 가지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 proof of work가 아니라 proof of work는 각각의 검증 노드들이 검증 파워에 바운드돼서 이 일종의 검증할 수 있는 확률이 결정이 되잖아요. proof of stake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파워에 바운드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실제 가지고 있는 코인을 일종의 보증금으로 걸어서 그 보증금을 얼마나 많이 걸었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해서 검증 노드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 어태커가 어택을 했을 때 그 지금 디파짓으로 얼마를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디파짓으로 건 거를 깎아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프 워크보다 더 시큐리티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 레이어 지금 설명드린 블록체인 아이디어들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되게 많이 이제 문제점을 지적되는 게 너무 트랜잭션 per second 그러니까 트루풋이 너무 낮다. 뭐 비자는 엄청나게 많은 트랜잭션을 다 처리하고 또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데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되지 않냐. 이거에 대한 이제 해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yer 2 scaling 이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하이 레벨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거래 기록을 다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레이어 1에다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체인들은 스케일러빌리티는 낮고 그 대신 더 보안성이 강하고 탈중앙화된 체인인데 거기에다 바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을 뭔가 그것보다는 좀 더 스케일러빌리티가 높고 그 대신 보안성이 좀 낮고 좀 더 센트럴라이즈 된 다른 시스템에서 일단 서머리를 막 한 다음에 이 레이어 1 체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체인에다가는 아주 더 작은 사이즈의 서머리된 데이터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이거는 네, 제가 준비한 거를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레이어 2 스케일링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은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블록체인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할 때는 제가 비트코인의 합의 알고리즘,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설명을 한 거고요. 이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관련된 정보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상에 코드가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 틀에만 제가 설명을 많이 못했지만, 블록체인이 뭐 아주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보안성도 좋고, 또 동시에 디센트럴라이즈 된 그렇게 그런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세대 블록체인 기술들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과 시큐리티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트루풋을 최대한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으로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좀 더 받아볼까요? 직접 여기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아,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 네, 그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요새 비트코인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이제 보통 내거는 게 우리는 가치를 코인으로 보전해 준다라고 하지만 지금 결국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검증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인센티브를 통해서 계속 검증을 줘야만 이게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비트코인을 발행할 때는 그런 충분한 젖질을 분명히 얻을 수가 없을 거고, 만약에 게임이 내려간다면 젖질들은 다 내려갈 텐데, 그게 실제로 과연 가치 보전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음, 때마다. 그렇죠. 그 이제 크립토 게이밍 관련해서는 뭐 저도 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많이 마케팅 처음으로 쓰이다 보니까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핵심은 음, 그 크립토 게이밍에서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그러니까 그 회사들 그렇게 해서 발급하는 코인들 가치가 과연 보존이 될 것이냐. 이런 비트코인처럼 동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약간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아, 설명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장성 그리고 그 정말로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예를 들어서 코인을 실제로 뭐 검증하거나 하는 주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굉장히 디센트럴라이징이 잘 된 이제 코인들인 게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검증에 참여하고 그 검증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드를 돌려야 되는데 그 노드를 돌리는 비용이 너무 높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블록체인들 다른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게임에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노드를 돌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아니면 실제 노드를 돌릴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서 누구 특정인만 돌릴 수 있다면은 사실 블록체인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게임머니 발행하는 거랑 기존의 게임머니 발행하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사실 크립토 게이밍 관련해서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존에는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게임에 종속돼 있었다면 크립토 게이밍에 사실 주는 가장 큰 어떤 기존과 다른 점은 어떤 특정 아이템이나 어떤 코인들이 단순히 한 게임상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시스템에서도 그냥 이 개방성으로 인해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게임을 먼저 만들고 아이템의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그런 바텀업 시도들도 많이 또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재밌는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뭐 크립토 게이밍 관련해서는 그 정도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유통업에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유통 쪽에서 어떤 문제점이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음. 궁금합니다. 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B2B 단에서 사실 블록체인 쓴다고 처음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그럼 IBM이나 또 다른 회사도 많이 관련해서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되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퍼미션드 기존의 이 블록체인의 특별한 이유는 기존에 던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합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분산 컴퓨팅에서 어떤 서로 다른 노드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고 어떤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블록체인처럼 permissionless가 아니라 permission, 그러니까 서로 그냥 참여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참여자들 간의 아이덴티티가 또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세팅에서 이제 문제를 전에 풀었었는데 이 비트코인 이 페이퍼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각자 참여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도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런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시빌 어택 때문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굉장히 복잡하고 막 proof of work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B2B 단에서 뭐 유통이든 이런 것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좀 펀더멘털리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는 B2B 세팅이면 사실 참여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서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전혀 모르면서 서로 믿지도 않고 그런 가정을 하고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는 그냥 trusted third party를 쓰는 게 훨씬 좋은 경우가 아마 많을 거고요.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그래도 B2B 세팅에서는 멤버십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낙한 컨센서스나 아니면 proof of stake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유통기한을 왜 써야 되는지 뭐 그거는 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보시게 되면 그 솔루션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정말 permissionless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걸 좀 아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좀 더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저 이제 본 걸로 이제 그 비탈릭이 그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 또 이제 이더리움을 송금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내기 전에 이제 아주 작은 금액을 이렇게 송금을 먼저 해서 이제 테스트 송금을 하고 이제 실제로 송금을 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도 이제 한번 자기가 잘못 보내면 이걸 돌이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베리파이가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네, 해킹 같은 그런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아무나 참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아무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제 시스템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지갑들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뭘 썼고 누가 뭐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을 했고 그래서 네. 그런 익명성이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혹시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뭔가 보안성 관련된 일단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일단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러니까 코드를 아무튼 arbitrary 코드가 올라가고 그것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뭔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코드가 이제 해킹이 될 위험성이 없느냐 정상 동작하느냐 이거는 이제 그냥 밸리드한 이제 문제고요. 다만 이제 기존 시스템도 사실 그럼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ecurity by obscurity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냥 감춰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시큐리티가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는데 기존에 제도권에서 은행이 이제 뭐 서버를 돌려서 거기서 뭘 하는데 기존의 은행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시큐리티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시큐리티가 높은 이유는 굉장히 클로즈 돼 있으면서 또 소스 코드 같은 게 이제 일단 공개도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vulnerability가 있는지를 사실은 체크할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더 시큐어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소스 코드가 어쨌거나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또 블록체인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검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큐리티에 있어서 이 오픈리스라는 거는 보통 장점으로 오히려 여겨지는 포인트라서 이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에서 모두가 약간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론 선택하는 사람이 시큐리티를 잘 골라야 시큐리티를 잘 이제 제대로 과연 베팅을 한 시스템인지를 체크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여기서 잘 검증이 됐다고 이제 오랜 시간
믿을 수 있는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는 오히려 은행보다도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블록체인상의 프라이버시 문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 블록체인이 이렇게 설계된 그 프린시플을 보면은 어느 정도 트랜스퍼런스를 염두를 해뒀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시스템은 뭐 거기서 돈 찍어내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점에 트랜스퍼런스를 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도 보장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기존의 그냥 이더리움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걸 이제 끊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덴티티 결국 이거를 트랜잭션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돈을 흐름을 추적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끊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게 있으면 Zero Knowledge Proof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설명하게 되면 키워드 말씀드리면 Zero Knowledge Proof를 활용한 뭐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아예 레이어 1에는 Zcash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적도 있고 개발자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 상이랑 토네이도 캐시라고 해서 역시 Zero Knowledge Proof를 활용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를 이제 하이드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 사실 해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련된 질문인데 이 정리 부분 보면은 블록체인상에 올라간 코드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네. 이 코드가 올라갈 때 누가 올리는지 행위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올라간 코드에 대한 검증자는 누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잠깐만 제가 그 올라가는 행위에 대한 검증자요?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상에 올라간 코드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누가 올리는 것이며 그게 올라갈 때 누가 그것을 또 검증해 주는지가 네. 일단 그러니까 모두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블록체인상에 올리는데 모두가 올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모두가 올릴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올리려고 하면 그 블록체인상에 그 공간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이제 가스 피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더리움을 좀 써서 올릴 수 있고 아무튼 올리는 건 누구나 올릴 수 있고요. 그럼 검증은 누가 하느냐? 뭐 검증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검증이란 게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이더리움 그냥 폼에서 맞춰서 잘 올라오는지는 모든 노드들이 다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냥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트랜잭션을 받아서 이것이 실제 그 화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는 게 아닌지를 체크하고 또 실제 시리얼 넘버가 그 퍼블릭 키에 가 소유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노드들이 트랜잭션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 블록체인상에 올리는 그 메시지를 모든 노드가 다 받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다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검증이란 게 만약 뭐 시큐리티 체크다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그 블록체인을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들이 보통 예,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이제 검증해주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도 컴퓨터 코드 분석해서 시큐리티 vulnerability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쪽에 또 레퓨터블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회사들한테 외부 검증을 맡겨서 그 회사들이 돈을 받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시큐리티 vulnerability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뭐 회사든 어떤 주체들이 그 검증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해서 우리는 이런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서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분들이 안심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하곤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상호 이제 알려진 프로토콜을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구현을 해서 이렇게 지탱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기능이 나오거나 이렇게 뭐 프로토콜이 변경이 되거나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지 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제가 전에 강의할 때는 그 내용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뺐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 블록체인 이제 governance라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또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그냥 보통은 온라인상에서 그냥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우리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 이러이러한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보통 프로포즈를 쓰게 되고요. 그럼 그 프로포즈를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에 대해 이제 온라인상의 뭐 포럼이든 아니면 뭐 실제로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냥 정말 그냥 민주적으로 서로 토의를 거쳐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디플로이가 되고 물론 이제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뭐 그런 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좀 또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그 업데이트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거를 선택하는 주체들은 결국 그 노드를 이제 돌릴 때 그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것이 이제 뭐 이더리움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는데 뭐 그 업데이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그냥 그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은 클라이언트가 기존 체인에다 계속 붙이면서 그럼 그 체인은 사실 또 체인의 컴패러빌리티가 백워드 컴패러빌리티가 안 하면 포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브리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업데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돌린다든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제로 뭐 이 대규모 업데이트들은 아무튼 뭔가 프로포즈를 내고 그냥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이 정도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거라고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반영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의 따라가겠죠. 내가 조금만 쓰는 결국 블록체인에서 계속 활동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또 다른 방식은 아예 그런 가버넌스 과정을 그런 블록체인 상의 밖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뭐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해서 가버넌스 코인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팅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팅을 체인상에서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서 그 보팅의 결과로서 어떤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체인 가버넌스, 오프체인 가버넌스 이렇게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프체인 가버넌스를 쓰고 또 많은 프로토콜이 오프체인 가버넌스를 기본적으로 쓰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보통 디파이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들, 이더리움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토콜들은 가버넌스 토큰도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온체인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는 온체인 가버넌스도 활용을 해서 그 가버넌스 토큰으로 보팅을 해가지고 그걸 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예. 먼저 그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한 가지 감사합니다. 질문은 그 비트코인은 이런 통화 이런 그 뭐 은행을 약간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나오면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가 가능해진 것 같은데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다음으로 뭔가 이런 또 뭐 패러다임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즘에 키워드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요런 걸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이더리움이나 요런 걸로 좀 시작을 하면 좀 공부할 때 요즘 최신 거를 좀 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해보면 조금 빠르게 캐치업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이후에 가장 큰 좀 기술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Zero Knowledge Proof 관련해서 이것이 제가 여기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에서 잘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조금 더 컨텍스트가 있을 텐데 결국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들이 어떻게 하면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시큐리티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것에 집중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뒤에 나온 다른 레이어 1 체인들도 많은 부분들이 그런 점을 좀 개선하려고 나왔는데
요즘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많은 이 레이어 2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레이어 1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의 디센트럴라이즈한 시큐리티는 전혀 이제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면서도 트루풋은 다른 체인 상에서 올리고 그 서머리만 레이어 1에 올려서 이 스케일러빌리티 높이면서 기존의 그 체인들이 주는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가져가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제일 많이 사실 최근에 쓰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ZK 롤업이라고 해서 이 Zero Knowledge Proof를 활용해서 이 거래 기록을 서머라이즈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노력들이 많이 되고 이미 프로덕션 많이 대규모로 쓰이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Zero Knowledge Proof가 계속 좀 많이 활용이 되면은 근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Zero Knowledge Proof 관련된 기술들 좀 많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게 저기 어떻게 공부하느냐 일단 이 강의를 확실히 만약 이해하시면 이 지금 강연을 이해를 하시면은 특히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더리움도 그냥 거기에다 코드 올리는 거고 그 외의 내용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래도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비트코인도 이해하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이더리움 화이트 페이퍼 같은 것도 좀 읽으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다음 페이지에 사실 어떤 걸 제가 여기 참고를 했는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강연 전체의 내용은 사실 How the Bitcoin Protocol Actually Works라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많이 떠왔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또 이더리움 화이트 페이퍼도 굉장히 읽기 쉽게 잘 쓰여져 있어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어떤 또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어떤 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NFT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다 오늘 강연에서 나온 내용으로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색하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정성님은 구글에서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블록체인. 지금 구글에서 하는 일은 블록체인과 관련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건 제가 그냥 좀 취미로 하고 있고요. 네. 뭐 모르겠네요. 저도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뭐 네,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계신 분들한테 제가 간단히 광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회사가 썰틱이라고 스마트 컨트랙트 검증하는 네.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간절히 찾고 있고요. 블록체인 사전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관심 있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 연락 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썰틱.com이고요. 제 이메일도 올려드릴게요. 저 정성님도 혹시 블록체인 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저희 구글에서 오신 분들은 다 회사에 있고요. 네, 저 솔직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검증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방금 나왔다고. 네. 네. 네, 그럼 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벌써 1시간 거의 한 30-40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중간에 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네네네. 되게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많이 풀게 됐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창발 개발자 소모임 참여해 주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은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좋은 강연 해주신 손정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발표해 주시면 창발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기프트 카드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팔로우업하고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발표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